선진 22장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장입니다. 이 장은 제9편 자한편 5장에서 이미 한번 설명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머리에 생각을 하시면서 이 얘기는 바로 공자 일행이 우리나라에서 진나라로 가는 도중, 바로 이 광이란 지역이에요. 광이란 지역에서 어떤 그 폭도들의 공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이 광나라는 광지역은 바로 우리나라 지역으로서 우리나라 지역의 진영이죠. 광은 공자가 송나라 환태라는 사람으로 오해받아요. 이 환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 환태, 이 사람으로 오해받아서 포위되어서 아주 죽게 된 그런 상황의 그런 사건입니다. 자세한 것은 9편 자한편에 5장에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공자와 안연이 이 광의 날에서 공자가 이 환태로 몰려가지고 죽게 될 그런 입장에서 이 공자와 아내와의 그런 그 대화,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이란 날에서 아내가 늦게 오니까, 아내가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늦게 오니까 공자가 걱정되어서 아주 걱정하는 그런 그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염려의 그런 마음이 넘치고, 그 다음 안연의 말에는 왜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죽습니까? 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어떤 선생님의 그 인도와 그 구현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그 선생님에 대한 믿음, 존경, 그거에 넘치는 그런 대화 내용이에요. 즉, 이 장은 공자와 안연의 사제지간의 신뢰와 도의 전승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매우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한번 보죠. 문장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단락은 바로 자외 허광 안언후 그때 상황을 얘기한 것이죠. 공자가 애는 뭐 놀라래인데 여기서는 위난을 당하다 이런 얘기죠. 위험에 처해 빠진 일이 있다. 아까 배경 설명에서 역사적 사실에서 얘기했죠. 환태로 오해받아서 광지역에서 어떤 위난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안언이 이때 후는 바로 수러죠. 뒤에 오다 이런 얘기죠. 뒤에 오다. 그래서 즉 이 환의 지역, 광지역, 즉 우리나라 지역 지명인데 공자 일당이 송나라 환태로 오해받아서 포위됐던 사건, 여기에서 아내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태에서 늦게 오니까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공자가 아주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때 공자는 말하기를 아내가 늦게 온 사건에 대해서 아내가 늦게 오니까 오이여 위사야, 요 문장도 이 고에서의 그 수거예요. 바로 이 A 위 B, 그러니까 이 A가 여죠, 너죠, 너요. 이게 고로 너예요.
이렇게요. 이 A, V, B,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런 얘기. EA, VB가 A를 B라고 생각하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여기서 여니까 너죠. 너는 뭐 아내요. 아내가 B라고 생각하다. B는 뭐예요? 죽었다고. 의사. 죽었다고 생각했노라. 응?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공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늦게 온 아내가 말하기를 제 공자님이 계신데 아내가 어찌해서 감히 죽습니까? 이렇게 아내가 대답을 했던 것이죠. 뭐 여기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 애정, 공자의 인간적인 애정이죠. 그 위난에 빠져 있을 때 많은 제자 중에 특히 아내가 나타나지 않다가 나중에 오니까 내 너 죽은 줄 알았다 이렇게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공자가 아내를 아주 사랑했다는 그런 그 표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뭐라고 했느냐? 아이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어째 죽습니까? 즉 도의 개성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스승이 살아있는 동안 제자가 먼저 죽을 수 없다는 그런 말, 즉 도의 전승책임의식을 말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선진 23장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한 장입니다. 좀 살펴보면은, 즉 공자는 혼란한 춘추시대, 즉 이러한 혼란 춘추시대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자학당을 세워서 군자들을 양성해서 고위직에 앉히려고 했던 것이죠. 이 혼란의 원인을 만든 사마시, 이에 대한 공자의 비판이 많이 논어에서는 등장을 하죠. 이 장도 노나라 임금의 권력을 참호하고 무도하게 전형을 휘두른 사만시의 한 집안인 계시에 대한 계자연이죠. 그러니까 계시에 대한 공자의 비판이 나타난 장이 바로 23장입니다. 즉 계시 가문 가운데 계자연은 아마도 계장자의 숙부, 계장자의 그 삼촌쯤 되는 그런 그 노나라의 실권자입니다. 이 계장자가 계자연이 공자의 제자인 중유와 영부를 자기의 그 대신으로 임명을 하고 공자에게 이들에 대해서 대신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했던 장이 바로 이 장이죠. 그래서 공자는 이 대신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는 대답하기를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서 임금을 섬기는 자지 도가 무너지거나 법도에 따라서 국정을 실행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떠나는 것이 바로 대신이다라고 말하면서 염유와 중유와 염유는 그냥 구비된 신하다. 즉 기능적 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구신과
대신이를 구별도 못하고 계좌에는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공자에게 또 물었어요. 그러면은 왕의 말을, 즉 왕을 대신하는 계좌인의 말은 그럼 따르기는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는 부모나 군, 임금이나 이런 사람을 시해하라. 즉 지금으로 말하는 헌법적 파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명령은 역시 그들도 아무리 구신이라고 해도 아마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은근히 계좌인 너는 대신을 거느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은근히 비꼬름투로 말하는 장이 바로 선진 23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일단 원문을 한번 대충 보죠. 일단 계좌인이 질문을 했어요. 계좌인이 질문한 내용이죠. 중요와 영구 가의 대신하고 여는 물었죠. 대신이라고 할 만합니까? 라고 공자한테 계좌인이 물으니까 오의 자의 이지문 나는 자는 계좌인이죠. 계좌인 네가 이 질문 어떤 다른 질문을 이렇게 물을 줄 알았다. 그랬더니 겨우 한다는 얘기가 중요와 영구에 대한 문제냐 그걸 묻고 있느냐 이렇게 은근히 계좌인을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래서 이 대신에 대한 정의를 바로 소위 대신이라는 것은 공자가 말했죠. 겨우 그 질문이냐. 그러면서 대신이라는 것은 소위 대신이라는 것은 이도사건 도로서 즉 예치와 법도 예치와 덕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것이지 불가 이도가 아니면은 법으로서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면은 그런 임금이라면은 즉지 그만두는 것이 바로 대신인 것이다. 이렇게 대신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여기서 다시 구신에 대한 의미를 얘기를 했죠. 지금의 중요와 영구는 여는 그리고죠. 중요는 가의 대신이 아니라 구신이다. 구신. 즉 이따 보겠지만 그냥 그 충성스러운 말은 하지 못하고 즉 대신의 정의처럼 도에 따라서 임금을 섬기지 못하고 그냥 도에 따라서 임금을 섬긴다면은 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은 그만둬야 되는 그런 것이 대신인데 그러지는 못하고 그냥 일만 잘하는 기능적인 신하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계좌에는 다시 묻기를 그러면은 종지 임금이죠. 임금을 대신한 계좌인의 말을 그럼 따르기는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는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she, 부, and 임금 부모나 임금을 살해하라는 그런 명령 역시 그들이라도 구신일지라도 그냥 기능적인
관료라고 할지라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 바로 이 장입니다. 조금 대신과 구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관료체제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관료체제에서 중요 문제니까 조금 문장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단락에서 계자인이 물었죠. 계자인은 바로 노나라 대부로서 계시 가문 사람 중에 개강자의 작은아버지, 삼촌쯤 되는 사람이 묻기를, 중요와 영구는 대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계자인이 중요와 영구를 자기가 어떤 요직에 앉히면서 이들의 스승인 공자한테 이런 말을 했죠. 물었죠. 한번 떠봤죠. 중요와 영구는 웬만한 그런 관료로서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대신이 될 만한 제목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반문했죠. 이런 중요와 영구가 대신 어쩌고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는 비웃는 쪽으로, 나는 자는 계자인이죠. 계자인 당신이 조금 이 질문, 조금 다른 질문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작 한다는 얘기가 중요와 영구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조금 비꼬아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공자는 이제 대신을 물으니, 대신이 될 만합니까? 라고 계자인이 물으니까 대신을 정의했죠. 소의 대신이라는, 불완전명사니까 대신이라는 것은 이도 도로서 임금을 섬기고 법도에 맞게 이렇게 임금을 섬기고 이렇게 불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신은 임금에게 틀렸다고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어요. 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간에서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도로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즉시 사임한다. 이게 바로 대신이다. 이렇게 대신에 대한 정의를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대신이라는 것은 도로서 임금을 섬기고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러난다. 이게 바로 대신이라고 했고, 금일 중유와 영구에 대해서는 가의 구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구신에 대한 정의를 했던 것이죠. 즉 구신은 갖추어진 신하니까 말하자면 기능적 관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기능적 관료일 뿐이다. 소위 중유와 영구 정도로는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즉 이 도로서 임금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기능적으로 임금을 섬길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신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죠. 즉 구신이라는 것은 능력은 있으나 기능적 관련 능력은 있으나 도를 기준으로 군주를 그런 교정하고 하는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죠. 연측 종지자야. 연측 그렇다면은 바로 임금을 무조건 따르는 자들은니까? 라고 이렇게 계자연이 물으니까 공자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시부욕은 부모나 임금을 시하라 명한다.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은 헌법적 파괴 행위 같은 것을 명하면은 그들도 역시 그것만은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무슨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공자가 말한 대신과 구신에 대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구신과 대신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한 공자는 바로 자기의 정치관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의 조건으로 이도 사권, 도로서 임금을 섬기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도가 바라지는 그만두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맹종, 부도덕한 명령, 헌법 파괴행위 같은 이런 것은 따르지 않는다. 이런 대신의 조건을 얘기했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구신과 대신을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구신은 바로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능은 모두 유능합니다. 대신이나 구신은 모두 그 기능은 아주 유능한데 도덕적 독립성이 있느냐? 구신은 아주 약합니다. 기능만 행정행위를 할 뿐이지. 그러나 대신은 아주 강합니다. 도로서 임금을 섬기니까 도가 아니면은 그만두죠. 그러나 구신은 그런 도덕적인 독립성은 아주 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군주가 잘못됐을 경우 군주를 감히 간언을 해서 교정할 수 있느냐? 구신은 그런 것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신은 감히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교정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대신이고, 그래서 이렇게 왕이 교정되지 않으면은 대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그런 교정 능력이 없는 구신은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제 기능적인 행동만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별 특별한 뜻은 없으니까 그냥 이 문장을 의역해서 이 문장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계자연이 물었죠. 충유와 영구는 대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니까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계자연이 이런 중유와 영구가 대신 어쩌고 물으니까 공자는 나는 계자연 네가 어떤 아주 색다른 질문을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고작 묻는다는 것이 중유와 영구의 문제냐? 그래서 계자연이 다시 대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신 어쩌고 하니까
대신은 뭐냐고 물으니까 계좌인이 공자는 대답하기를 소위 대신이라는 것은 도로서 임금을 섬기고 도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그만두는 것이 바로 대신이다라고 대신을 정의했고, 다음에 구신에 대해서 정의는 바로 지금 중유와 영구는 그냥 구신, 갖추어진 신하다. 즉 기능적 관료로서만 역할을 할 뿐이다. 숨어있는 말은 대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말뜻도 아직 못 알아들은 기자에는 말하기를, 그렇다면은 임금을 무조건 따르기는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들이 기능적 관료라는 구신일지라도 이렇게 임금이나 부모를 죽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적 파괴행위 같은 이런 것은 역시 그들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